봄입니다. 그것도 봄의 주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봄은 시속 4km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속 4km로 천천히 다가왔던 봄, 이제 우리 마음에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상쾌한 음악과 함께 상쾌한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그렇게 상쾌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참 솔직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분을 참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게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게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도 그렇고 두 분도 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가 얘기해 보면 그렇게 뭐 저는 썩 상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투표 우리 김 이사님 하셨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할까 합니다. 예, 오전에. 저는 4시 반에 했습니다. 4시 반에 하고 왔습니다. 하고 화이팅 왔습니다. 시간까지 또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대방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리고 저 YTN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내 투표하셨네. 예, 아니 예. 그렇죠. 관내죠. 관내에서 네, 했습니다. 관내죠. 관내에서 사전 투표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자 이번 주에 승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태의 단초를 그래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위원장 두 사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대국민 담화가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크게 파장과 울림은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후속 조치로 어떻게든 만나서 박단 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 저는 그래도 두 국민들에게 뭔가 안심의 신호를 조금 주긴 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승자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동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예. 저는 오늘 패자로 비슷하게. 이거는 저한테 왜냐하면 이름 얘기가 복잡해져요. 이게 승자패. 예. 근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 패자로 의대 증원 관련 부처,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꼽았는데요. 비슷한 사건을 보면서 저는 패자로 느꼈습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 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 만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민 다수의 어떤 가려운 다리를 못 긋고 엉뚱한 데를 긁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가려운 데를. 예를 들면 가려운 데는 어디고 안 가려운 데 긁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명 증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 같은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 절반 정도는 이미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더 높은 비율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여론에 좀 이렇게 묻어가시려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요. 국민 많은 분들은 지금 의료 대란이 두려운 거죠. 공포심이 있고 벌써 이미 뭡니까?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고 지금 돌아가시는 또 어린이 또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겁이 나요. 저런 뉴스가 나올까 봐. 요새 그리고 앰뷸런스가 유난히 많이 다니는 거예요. 예. 너무 겁이 나고 또 어떤 분이 또 치료를 못 받고 숨지시는 숨을 거두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저도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공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그게 대통령이어야죠. 사실은. 누군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나서든지 해서 이런 일은 없다. 안심하시라라고 그 말씀 맞는데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경제학 이론에 보면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투자하고 그동안 이제 어쨌든 거기다 쏟아냈던 게 아까워서 합리적인 새로운 선택에 제약을 받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는 약간 매몰 비용의 오류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구구절절 설명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고 몇 번의 정부가 왜 다 실패했는지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매몰 비용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 길을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를 비춰져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책실장이 급하게 KBS와 인터뷰하면서 또 이제 말하자면 여지를 열어두고 이러다가 어쨌든 이틀 뒤에 수요일 날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겠다고 이제 그게 되는 순간 저는 그나마 그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공은 박단 위원장한테 넘어간 거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공개는 안 하니까. 근데 박 위원장이 그렇게 SNS에다 한 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단 1대1 물론 배석자가 둘이 있었다지만 그건 뭐 대변인하고 정책실장이니까 사실은 유례 없죠. 어떤 이익단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독대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유례 없는 일을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으면은 그렇게 한 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우리 총리에 붙이거나 뭐가 내가 한번 규합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제가 승자로 꼽은 거는 그나마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종 상태인 대통령과 전공희 위원장이 만났다. 저는 그 단초로 이제는 문제를 풀어갈 신호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보는 측면에서 꼽은 거죠. 예. 근데 김봉신 이사님 승자는 그럼 누구예요? 저 말씀입니까? 네. 이 김봉신 이사님이 또 계신가? 네. 오늘 그 사전 투표에 참여하신 유권자 전부가 저는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야 또 이런 이 아부성 발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승자에서 이제 유권자 전부라고 했던 거는 보수냐 진보냐 또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느냐 이런 것과는 좀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실은 자기 시간 내서 투표하러 오시는 이분들 전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당일에는 너무 바빠서 못하니까 사전투표를 내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진짜 나오셔서 평론가님도 오늘 사전투표 하셨다고 하니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승자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자격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시는 아주 각각을 보면 작다고 생각하지만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 정말 챔피언입니다. 그 김봉신 이사님의 이 발언이 내일 사전 투표를 더 견인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YTN의 신율의 정면 승부가 공익 캠페인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김봉신 이사님의 음성이나 모습이 사실 되게 신뢰를 주는 그거거든요.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도 신뢰. 근데 제가 최수영 평론가님은 워낙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사전 투표를 높으면 유리합니까? 저는 유불리 따지기 어렵고 이번 세대 투표율을 민주당한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것은 꼭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 워낙 지금 이게 그 말하자면 총 집결을 했는데도 팽팽했잖아요. 그 70% 투표율이 거의 팽팽했는데 그러면 70%가 가더라도 진보 보수가 이번에 물론 보수 그동안 윤 대통령이 실망한 보수가 다 참여 안 한다고 쳐도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단순히 민주당으로 그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사후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세대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과 60 초입은요 분명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요. 근데 60 초입 이후부터 80까지는 인구 수도 가장 많고 또 보수 지지에서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사후 투표율도 봐야 되는데 문제는 2030의 투표율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2030은 반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좀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 그동안 특히나 이건 남녀 성으로 갈려져 있어요. 남자는 그 보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약간 진보로 이제 갈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성별 투표율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30의 투표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왜냐하면 이 2030이 많이 왔다 그러면은 남자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른바 수도권의 그 두 후보의 악재 문제가 표심을 건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어쨌든 또 정권 심판의 기제가 또 작동됐다는 그런 또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높으면 유리합니까 민주당한테? 김봉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나 사전 투표율이나 봤을 때 어느 선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65 정도 이제 전체 투표율 기준으로 확 넘어간다라고 따지면은 그러면은 꼭
꼭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방금 뭐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대선이 77이었습니다. 예. 지난 총선이 66이었다고 따진다면 11%포인트 더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민주대 보수의 격차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럼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투표율이 지난 그 강서 보선에서는 투표율이 50이 안 됐습니다. 48%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면 그러면은 보수가 유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 후보가 17%포인트 격차 내면서 그 정도면 상당히 이긴 거죠. 그렇게 너끈히 이긴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55% 이하의 55% 밑으로 투표율이 형성이 됐을 때 민주가 불리하다라는 공식도 사실은 이미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난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제가 이제 전체 투표율이 66이라고 했을 때 그때 2020년 총선에서요. 사전 투표율이 26.69. 그래서 전체 투표 중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는 전체 투표율이 77.1에서 사전 투표율이 36.93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에서 당일 투표 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비슷한데 당일 투표는 그러니까 비슷한데 총선 20대 총선이나 하고 대선이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당일 투표는 비슷한데 비슷해요. 예. 그런데 사전 투표만 대선 때 사전 투표만 상당히 높아졌던 겁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막 높아졌을 때 극단적으로 높아졌을 때 그러면 민주가 무조건 유리하냐 할 수가 없죠. 왜? 총선과 대선을 비교했을 때 높아진 것은 사전 투표에서 10%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그러면 이 10%포인트 정도는 보수가 더 많다. 보수에서 들어온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다 하죠.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투표율을 보시면 사전 투표율이죠. 18시에서는 아직 그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17시 즉 오후 5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14.1%입니다. 그런데 대선 때는 15.8입니다. 대선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런데 총선 2020년 총선은 10.9였어요. 그러면 요 총선보다는 높다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텐데 대선보다는 약간 낮고 총선보다는 높다. 지난 총선보다는. 예. 내일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일하는 날이었고 내일 휴무니까 저도 내일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 3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따지면 30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총선이 26.69였는데 그러면 이게 총선보다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게 보수표냐 아니면은 뭐 민주표냐 이거는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선 때는 한 40 된다고 그러셨나요? 36.93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 10%포인트 정도 사전 투표율이 총선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결과가 거죠. 나와봐야 알겠는데 총선보다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세대 전쟁의 약간 모습도 띄고 있고 캐스팅 보트를 또 2030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로만 단순히 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사후 분석할 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왜 정치인들은 또 어디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 가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가서 이게 그러니까 카이스트 간 거는 결국 뭐냐면 R&D 예산 그거고 이쪽 신촌 간 거는 김준혁 후보 막말하고 대통령 부산 가신 거는 그거죠. 그 PK가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일정을 그 동선 짜가지고 가서 부산서 투표한 거. 역대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사전 투표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기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사전 투표한 건 제가 알기로 처음 같아요. 요새 처음이 한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잠바 입고 막 유세 다니고. 근데 원래 대통령은 자기 관내에서 선거 투표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하는 건 파란 잠바 입고 전직 대통령이 파란 잠바 입고 다니는 것도 처음이긴 하죠.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 어떤? 전직 대통령이 파란 잠바 입고.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직 대통령의 그와 같이 이제 정치 행보가 현지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되게. 그래서 그다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 정치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등장한 후보에게 굉장히 크게 이제 플러스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네요. 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 문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이거는 큰 사실은 좀 패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메시지를 내거나 좀 수위를 조절해서 이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본인은 퇴임한 이후에 이제 국가 원로로 남아야 되잖아요. 국가 원로가 특정 정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말을 밝히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론 분열이 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니까 사실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했는데 그것도 정치 중심에 들어간 거거든요. 낙동강 벨트에 가가지고 물론 자기 참모들에게 지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문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상을 보인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게 이제 뉴 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특정 정파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참전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 바람직하지 않죠.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죠. 않아서 아마 그 강성당원 게시판이 들끓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 뭐 당연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3분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자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패자. 저는 뭐 김준혁과 양문석 후보 두 분을 얘기하는데 왜 패자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치에서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정치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식의 영향으로 미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보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저는 왜 패자라고 보냐면 첫 번째 김준영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때밀려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고.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처음에 얘기하니까 언론 탓을 해요.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뭐 지금 후보 사퇴는 안 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가서 뭐 22대 국회에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22대 국회가 정말 양질의 국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품격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두 분이 이슈보다 이슈 다루는 태도 반성하고 이 사안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과 좀 약간 분노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이번 주에 패자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봉신 이사님? 저는 그래서 이거를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 충격을 줄 것인지 전국적인 이슈일 것인지 그 지역구에서의 이슈가 될 것인지 요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변함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서 나머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양문석 이분도 사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슬슬 밝혀지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에야 뭐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누군가 봐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하고 하니까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없는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위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뇌리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장악하고 있는 뭔가 프레임이 너무 강한 게 있어서 침투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그냥 이 지역에서 작은 이슈가 되고 이제 많은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좀 파장이 없을 수 있어도 거기는 워낙 두 지역구 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수도권 접전 지역, 그러니까 남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한 50곳에서 정말 500표, 1000표 차이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어쨌든 두 사람이 싱크로율이 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 이른바 수도권 지역이 한강벨트라든가 뭐 여기 동작 이런 지역에서는 저는 중도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대리 심판할 수가 있다.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국적 단위로 저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호남이나 뭐 TK나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지지세가 강한 쪽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요 수도권 접전 지역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네거티브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500표 100표 차이로 갈리는데 여기에서 결국 그거는 마지막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이른바 부동층의 역할이 큰데 스윙 보트들의 역할이 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실망해서 그쪽에서 투표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대리전으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그쪽은 수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열세 이것도 사후 분석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약간 저는 정치적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양문석 요 파장이 별로 이렇게 확 퍼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 중앙일보 온라인판 기사에 좀 나왔더라고요. 이복현 금감원장 이분이 이제 수성공고 절반이 작업 대출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더 제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든지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관해서 그러니까 대출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요 이제 톤앤 매너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로 된다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대출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출이 얼어붙나? 아니면은 내가 받은 대출에도 뭔가 이제 들어오나? 아니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도 뭐가 관해서 관련이 있다고 뭐 하나 이런 류로 갈 수도 있다니까 인식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민주당 소속인 누구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 심판해야겠다라고 인식이 확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이 막히고 이제 내 삶이 좀 피곤해지나라는 쪽으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인지 요건 좀 봐야겠다가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권 심판이라고 했을 때의 부분과 지금 이렇게 뭐 일종의 그 뭡니까 편법 대출 뭐 일종의 치팅이죠. 양문석 후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어떤 게 더 큰 문제이냐를 놓고 따졌을 때 내가 한 표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나눠서 60대 40으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몰빵 자기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실은 정권 심판을 좀 더 큰 물고기 상어를 심판하러 가는데 여기서는 고등어가 나왔는데 고등어 심판에 내가 한 표를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표 하나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알은 한 발이니까. 그렇죠. 하나인데 표는 한 장인데요. 찢어서 이제 나눌 수는 없는 거고 이때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확산하는 과정 그리고 확산할 때에 있어서의 선택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이게 그래서 뭡니까 민주당 전체의 심판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일 말이에요. 뭘 그럴 확률은 적지만 사퇴를 시키면은 뭐 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진 않죠.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뭐 그래서 수사가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하는 거고 김준혁 후보의 얘기는 이제 뭐 사실 물론 이제 뭐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니까 뭐 수사는 뭐 조사는 되겠지만 뭐 그게 엄청난 뭐 말하자면 형량을 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김준혁 후보는 그 정치인의 공인의 자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는 실정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여기를 해명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약간 결이 다른 포인트라고 좀 봐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이게 두 분 다 지금 사퇴해도 뭐 별 의미 큰 변화는 아니 사퇴하면 무투표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의석 2개예요. 지금 이렇게 접전지역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 120석 110석 뭐 개헌저지선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의 2석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이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란들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 원 구성하기 직전까지도요. 그 구성하고 나서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요거는 당장에 있어서 만약에 정권 심판론에 호응을 해가지고 회초를 든 유권자 분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질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양문석 후보 검찰 수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가 아직 이분의 위법성 여부는 우리가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도 그 김준혁 맞죠? 네. 이 후보의 발언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승부처. 저는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그 투표율인데 이제 이게 제가 단순히 이제 말하자면 그 높다 낮다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어렵고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후적 분석을 통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70에 70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조금 거칠게 조금 좀 말하자면 표현하면은 어쨌든 전 70까지 가까이 갔다 치면은 정권 시판에 기제가 작동했다고 봐요. 나중에 사후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게 좀 세대별로도 보고 성별로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70까지 거의 갔다 총투표율이 갔다 그러면은 그게 분노 투표 때문에 네. 그렇다 이 말씀.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기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동의하세요? 그 부분에선 예 어느 정도는 저 동의합니다. 70이 넘어버리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봐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때는 이제 오히려 진영 대결로 투표율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투표율에 의한 어느 쪽의 유불리는 희석된다고 보는데 그럼 기본 예. 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퍼센테이지, 진보 그렇죠. 퍼센테이지, 그렇죠. 기본 예. 판이. 기본 예. 그래서 기본값이죠. 지금 투표율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은 대선보다는 그 사전 투표가 낮고 조금 투표율이 낮고, 낮고 총선보다 그런데 높고 지금 총선보다는 이런 높고 상황이니까. 다 그 중간쯤이거든요. 지금 18시 기준, 그러니까 6시 기준이 나왔습니다. 15.6%. 15를 넘었잖아요. 예, 15를 넘었습니다. 대선 때가 17.6이니까 그쪽이 또 가깝죠. 예. 예, 총선 때가 총선보다 대선에 가깝다는 예, 지난 총선 얘기죠. 12.1이었고 그 사이인데요. 그 내일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내일 그렇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아까 뭐라고 15.6이요? 예, 15.6입니다. 15.6이면 내일은 한 17, 8 나올 그러면 가능성이 대선과 있죠. 비슷해질 수가 있죠. 대선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우죠. 더 근접한다. 예, 그렇게 이거죠. 되면은 좀 봐야죠. 예, 예. 아주 이 흥미진진해져요. 아니, 어떤 드라마가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참 그리고 저기 우리 김봉신 이사님은 승부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신 이제 평론가님 말씀 공감이 되는데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2030 미결정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거? 예. 지금까지 흘려. 왜 2030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2030이 지난 2020년 그 투표 때를 총선 때를 보면 그때 18세 투표권이 처음 생겼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제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생애 첫 투표자다 해서 등장을 했고요. 그때 그 분들이 사실은 세월호 세대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20대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내지는 청년 초기에 뭘 경험을 했느냐 하면 2016년 촛불 또 국정농단 이런 것과 탄핵 이걸 다 경험하고요. 세월호까지도 이제 목도했던 그래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20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진보냐 보수냐 이쪽에 어디에 쏠리지도 않고 이 사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투표 의지가 좀 약해요. 그렇죠. 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로 2030에 바로 이분들이 지금 아직 미결정했다는 건 진보냐 보수냐 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투표를 하느냐 자기가 어디를 좋아해서 어디 투표하느냐가 이게 거의 판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승부처는 이제 딱 하나 남은 건 2030 미결정하신 분들이다. 예. 딴 세대는 미결정 없다고 봐요. 있죠. 있는데 비율의 차이가 그렇죠. 엄청 엄청나죠. 큽니다. 오로지 여기에서만 두 자릿수 중에서도 막 40, 35 막 이러기 절반에 때문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미결정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쪽에서는 좀 큰 정도가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두 자릿수가 좀 나오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2030이 인구 구성 비율이 1267만 명이에요. 그것도 왜 있었네. 1267만 명. 그 작은 포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신문에서도 근데 다뤘는데 역대 총선 보면은 2030의 투표율이 20대, 30대 그 테두리 안에서 50%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높아진 게 지난 대선서부터 그 2017년서부터 이제 상당히 2030 세대에서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총선에서는 생애 첫 투표자들의 참여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죠. 그래서 또 투표율이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을 걸로도 전망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미결정자분들이 전 그렇게 한번 주장하고 싶어요. 투표장에 한번 가시라. 누구를 찍지 않고 그냥 빈 종이로 접어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 저는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또 여성의 미결정자가 또 상당해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젠더를 갈등 이슈로만 볼 게 아니고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여성 후보 비율도 되게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하면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의제가 없는 메가 이슈가 없는 이 총선에서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놔야 된다. 성평등이면 성평등. 청년들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면 대책. 이런 거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샤이를 얘기하는 쪽이 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있거나 샤이 보수가 있다고 얘기할 때 보면 어김없이 거의 그 선거는 그쪽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벌써 지형 자체가 불리해졌다는 건데 그래서 언론 탓을 하거나 여기도 법칙이 있어요. 언론 탓을 하거나 여론조사 탓을 하면 또 져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 쪽인 불리하다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샤이 보수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아졌어요. 예. 개헌 얘기하고 개헌 저지선 자유가 헌법에서 빠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제 손실의 피이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잃는 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는 가족이나 건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소구하는 캠페인이 마케팅에서 먹히는데 그것까지 꺼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샤이를 끝까지 동원해 보겠다. 샤이 지지층을 보수층을 끝까지 동원해 보겠다는 전략 같아요. 그런데 지금 투표율 높은 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중도 진보까지 모르겠지만 개헌이 무너지면 진짜 헌법에서 자유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보수층들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게 올바른 캠페인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그 절박감과 위기감을 호소한 거는 그런 측면을 저는 감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샤이? 예, 평론가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샤이 진보는 투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샤이 진보보다 앵그리 진보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뭐가 좀 맞지 않으면 이제 투표를 포기하는데 샤이 보수는 그게 아니에요. 투표장에는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응답을 좀 보류하다가 얘기를 안 하다가 ARS에서 누르는 방식에서는 응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샤이가 처음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방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샤이 보수 했는데 결과로 따지면은 그 샤이 보수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개헌선인데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분이 개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위축돼 보이고 굉장히 좀 이 판세를 안 좋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메시지로 나오는 거는 메시지 전술에서 좀 시기상조였다. 그러니까 D-1일이나 D-2일의 저녁 때 나와야 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메시지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개헌선 얘기가. 열흘 전에 나온 거예요. 딱 날짜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캠페인의 전략에서 그게 옳은지도 저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겨냥해서 그렇죠. 던진 건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거는 이거예요. 그 다중 전선의 싸움에서 어느 전선에서의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의 투표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전선에서의 승부를 일단 보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고 이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 나타나는 게 이른바 요새 등장하는 보수 과소 표집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도 약간 일리가 있다. 이게 선거가 기세 싸움이거든요. 예. 선거가 기세 싸움인데 우리 진영이 밀린다 그러면은 괜히 뭐 여기에 말하자면 데이터 표집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약간 말하자면은 소극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그 근거가 되냐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성향들이 여기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소 표집된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과소 표집될 뿐이고 그나마 하위 지층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예. 이 여부는 그래서 저는 근데 과소 표집 얘기가 나올 때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강한 메시지가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접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그 말하자면 전략 단위에서 가장 고위층에서 그걸 좀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수 과소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보가 이제 과소 표집되느냐 보수가 과소 표집되느냐에 따라서 진영에 좀 약간 진영 논리를 좀 펼치고 싶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중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진보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더 잡히는 게 사실은 이상하지 않고요. 중도가 더 많이 잡힌다고 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진보가 좀 더 많이 잡혔어요. 그거는 장기 추세에서 그 정권에 따라서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보수가 조금 더 잡히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낙동강 전선이 위험한 거는요. 거기에서 보수가 덜 잡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동강 전선의 각 지역구를 보면 보수가 더 잡혀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지하는 정당도 국민의힘이 더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후보를 들이대면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를 찍고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나는 성향이 보수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 흩어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다. 어느 후보 쪽으로. 그 얘기는 그런 분 중에 일부가 약간 쏠림 현상에서 이탈해서 나도 그럼 회초리를 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은 지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일부죠. 예. 예. 그런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거는 그러면 하우스 이펙트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보수가 조금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정세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들이 충분히 여론조사에 보수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보수가 우위인 판인데도 예를 들면 지역에 있어서의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앵그리 보수들이 많다라는 있을 수 건가요? 있다는 거죠. 앵그리 보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진 돌려막기라는 전략 자체 그 공천 컨셉 자체가 거부감을 줬다는 얘기죠. 거부감. 예, 근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완전히 붙어 있는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가중치를 준 결과하고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가중치를 안 준 게 있습니다. 언론에 나갈 땐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요. 예.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가령 150명이 잡혔는데 가중치를 줬을 때 이게 130으로 확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중치를 안 준 결과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미세한 격차가 이게 뒤집힌다든지 5차원 이내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측할 때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근데 이게 지역구 여론조사 왜 개별 네. 500명 단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500이 얼만큼 샘플을 그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좀 그 제긴 하지만 저는 500 샘플이라 그래도 그 말하자면 지역 단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대표성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1000샘플 가지고 전국 단위를 놓고 본다? 그건 조금 약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이 500명을 꼭 하라라는 거는 이제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이제 규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그 얘기는 그 통계학을 샘플링을 전공하시는 통계학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조사의 정도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요새 나타나는 현상이 오차 범위가 이제 4.4%포인트니까 8.8은 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사가 500명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차 범위가 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후 목요일 오전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팩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분석을 해볼 수가 이제는 있겠습니다. 결과를 갖고 분석해야죠. 예. 자 이번 주 승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